자, 126회 1차 시험 분석한 내용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셨다 하니까 기술사 시험은 1교시는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3문제에서 10개를 선택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6문제에서 4문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1교시는 10점, 문항당 10점이라는 배점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문항당 25점이라는 배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시 100점씩 4교시니까 400점. 그리고 이거를 3번 답안을 체크한다 해서 3회. 그래서 1200점. 그래서 발표할 때 총점 1200점 만점에 몇 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60점이면 합격이니까 1200점의 60%가 바로 720점. 기사처럼 과락이 없어요. 전체 1, 2, 3, 4교시 통틀어 나온 결과를 갖고 720점을, 그러니까 72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거죠. 자, 1차 시험을 그래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보는데 각 교시마다 시험 시간은 100분, 1시간 40분씩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죠, 4번. 수능 시험보다 시간이 더 길어요, 이거. 그리고 오로지 작성을 수작업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6회는 출제가 어떻게 나왔냐 보니까 안전 분야가 31문제 중에 8문제, 전기 분야가 31문제 중에 23개가 나왔습니다. 자, 안전 분야는 순수하게 산업안전 관련된 거예요. 뭐 화재나 감전, 이건 다 전기 분야로 이제 그 비율을 맞췄습니다. 그 중에 법 기준 관련된 게 31문제 중에 모두 19개, 61%. 과거에 가장 많이 나올 때가 40%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법 기준 문제가 30% 정도 차지합니다. 30%. 자칫 잘못하면 법 기준 문제가 많이 나게 되면 이 시험은 무조건 암기해서 쓰는 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차수에 상당히 많은 게 나왔었는데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K씨가 시작이 됐다는 거. 그리고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나왔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 기준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K씨,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가장 그 중에서도 출제가 많이 냈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내용들이 전기안전기술사에 나올 수 있을 법령이 대부분 이제 이 정도입니다. 자, 2022년도는 전기 분야의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게 바로 한국전기설비규정 KC가 이제 본격 시행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 현장에서 내선 규정 많이 쓰시잖아요. 현장 지침서라고 해서 앞으로는 내선 규정 안 나옵니다. 대한전기협회에서 내선 규정 출판 판매를 안 해요. 대신 판매하는 게 뭐냐면 그 KC 핸드북이라고 해서 그 핸드북 속에 들어가시면 내선 규정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일부 수록이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전기 분야에 큰 전환점이 왔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뭐냐면 타 종목. 전기 분야 기술사 타 종목의 문제가 3개 정도가 중복됐더라. 우리도 나왔는데 저쪽도 나온 거예요. 저쪽도 나왔는데 우리도 나오고. 그래서 항상 10% 정도는 문제가 돌아다녀, 이렇게.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 전기안전기술사를 취득하시면, 그래도 좀 뭔가 전기 분야의 기술사를 하겠다 해서 뭐 건축전기를 많이 손을 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뭐 전기 응용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타 분야에 이제 그 종목을 응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타 분야도 그 같은 맥락을 봤을 때, 전기 분야라는 맥락을 봤을 때 한 10% 정도는 이렇게 문제가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게 이제 126회. 자, 3년간 내용을 쭉 보니까 전기 분야가 약 74%, 요번에 조금 낮았는데요. 거의 평균 보면 81%대 19, 약 8대 2 정도, 이 정도 비율을 갖고 합니다. 저희가 연구반 강의에서는 모의고사에 대한 걸 하는데, 모의고사 좀 메인이죠, 모의고사가. 근데 모의고사의 비중도 무조건 저 비율을 맞춰줘요. 전기 8, 산업안전 2, 이 비율대로 그냥 실전에 가까운 거로 이제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안전, 저희가 전기반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학원인데, 뭔가 예상 문제도 찍고, 뭔가 이렇게 좀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저는 사실은 출제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채점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채점자. 왜냐면, 아무리 내가 답안을 잘 작성하더라도 결정은 누가 하냐면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채점자가 실제 내용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합격을 위한 게 아니라 채점자가 답안을 잘 볼 수 있게끔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완전 서비스맨. 그러니까 수험자들은 채점자가 최고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출제자냐? 출제자 입장에서 해야 출제할 사람이 저런 거 하는데, 결국 뭐냐면 수험자들은 그거를 예상 문제로 놓고 한다는 거죠. 자, 116개 적중률을 분석해 봤어요. 저희가 이제 전기 안전반, 연구반에서 한 건데, 모두 31문제 중에 18문제를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단체에서 정보를 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저는 내가 출제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지식이 많아서 하겠습니까?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뒤떨어진 경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뭘 한다고 하겠어요? 단지 내가 시험을 출제한다 그러면 이런 거 내겠다. 그 개념으로 하는 거죠. 자, 1교시는 13문제 중에 7문제를 예측을 한 거예요. 7문제를. 사전에. 나머지 4교시 같은 경우에는 6문제 중에 무려 5문제를 예측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예측을 한 게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는데 진짜 저게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는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에 대한 문제. 저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지.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10회부터 쭉 해보니까 결국에는 나는 출제자 머리 위에서 놀면 되겠다. 그래서 예측을 한 게, KC 전환점 맞다. 화재 났어. 전기안전 연관하려면 전기화재 원인 및 대책. 감전사고 났어. 정전 작업할 때 어떻게 할 거고 환선 작업도 어떻게 할 건가. 하나 예측이 빗나가게 안 했어요. ESS 화재가 났는데 그 울산에서 화재 났잖아요. ESS가 지금 계속 걸리적거린다. 그런데 ESS가 타 종목에 나왔어요, 사실은. 저희는 안 나오고. 자, 또 하나 뭐냐가 125회 때 연료전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보통 전차수에 나왔던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안 나오는데, 왜 연료전지에 계속 신경이 가 있었냐면, 연료전지의 그 수소가 계속 신경을 쓰였어요. 자, 수소 관리,
수소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의 그 CO2 발생,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사실은 이슈거든요. 지금은 수소 에너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썼는데, 결국엔 연료전지가 125회도 나오고, 126회도 나왔어요. 결국 뭐냐면, 출제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하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1교시도 쫙 보겠습니다. 자, 이거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답을 쓰는 것처럼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단지 어디에 근거가 돼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 속에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는지 제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논술 시험은 다 개인에 대한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채점자가 잘 받아주면 점수가 많지만, 채점자가 내 생각과는 다른데, 그러면 점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이제 이 법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사업장에서 조명 조건하고 산업안전 보건 기준이라는 규칙상 작업장의 조도 기준을 냈는데, 자, 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KSA에서 정하는 조도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일반 사업장에서 얘기하는 산업안전 보건 기준이라는 규칙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도 기준 보신 분 잘 아시겠지만, KSA에서는 조건에 대한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업에서는 이걸 많이 씁니다. 왜? 산업안전에서 정해줬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자, 조명의 조건. 이 내용은 산업안전 보건 기준이라는 규칙 7조, 8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조건은 뭐냐면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하라. 이게 조건,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조도 기준은 초정밀, 정밀, 보통 그 밖에 해서 750부터 75 룩수까지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물어본 거죠, 이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 근데 우리가 조도 보면 저거 많이 하시잖아요. 채도, 명도, 색상. 사실 이것만 기억을 하셨어도 이 얘기를 쓸 수가 있어요. 아, 밝고 어둠이 명확하고 색상이 정확하고 그리고 선명도도 좀 있어야 되고, 결국 뭐냐면 법을 몰라도 색상, 명도, 채도만 알고 있다 그러면 답을 어느 정도 근접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KC 나왔습니다. KC, 설비, 전기 설비 안전을 위한 보호 방법 5가지 이상을 쓰시오. 5가지 이상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 보호 방법은 5가지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KC 113에 나옵니다. 113. 정확하게 113.2에 보시면 자, 모두 6개가 나오는데 감전의 보호는 그 속에 2개를 했죠. 기본 보호, 구장 보호. 그리고 열 영향에 대한 보호. 그리고 과전류, 고장전류, 과전압 및 전자기 장애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전원 공급 중단에 대한 보호. 이렇게 해서 모두 형식은 6가지지만 그 속엔 7가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5가지를 쓰라는 게 바로 KC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IC 60364에 보면 감전보호 체계라고 해서 직접, 간접, 특별 저지압. 이렇게 나오죠. 특별 저지압은 KC에 나오잖아요. 절연저항 킥장할 때. 해서 뭐 셀브, 펠브, 펠브 이렇게 해서 나온 내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용어에 관련된 건데 아마 특정한 교재를 보고 낸 것 같습니다. 자, 사업주, 근로자의 직무. 모든 사업장의 일은 사업주가 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권한을 위임시켜 준 거죠. 그럼 모든 기준은 사업주가 다 하는 거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정해진 걸 이행을 하는 거예요. 기본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의 직무.
재예방 방지죠. 사고 나면 안 되지. 뭐 안전 보건해야지. 규정 작성해야지. 필요하다면 작업 중단시켜야지. 사업주가 하는 거 맞죠? 그런데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두고 위임을 시켜준 거예요. 지금 근로자 뭐 하겠어요? 지켜야죠. 다 준수해요. 보고 착용해라. 룰 지켜라. 안전작업해라. 근데 이게 사실은 생소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내용. 즉, 평상시에 알고 있는 내용을 글로 쓸 자신이 있느냐. 이거입니다. 이거 사실. 자, 또 하나, 이제 K시에 나온 발전기에 대한 차단인데, 자동으로 차단하는 조건이 뭐냐. 요 전에는 주로 많이 나왔던 게 바로 변압기죠, 변압기. 특고압용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자동 차단할 거냐, 경보할 거냐. 그게 주로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발전기 문제 나왔어요. KC 351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발전 이상 시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조건. 그래서 뭐 과전료, 과전압 쓸 때 용량에 따라서 뭐 전원전압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나 아니면 용량 100kVA 이상 있을 때 전압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자, 2000kV 이상에서는 어떤 스러스트 베어링에 대한 온도가 상승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뭐 전격 규격 1000kW 초과할 경우에는 어떤 그 베어링의 그 마모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해서 이런 조건에 있을 때 발전기에 대한 자동 차단을 하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변압기는 늘상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발전기는 사실은 좀 예외적인 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비상용 발전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발전기는 실제 사업용 발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감전사고가 2건 났었거든요. 시험 전에. 그래서 예측을 했던 거죠. 자,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정전과 활선 작업 했을 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 대상이 뭐고 그리고 내용이 뭐냐. 사실 요거는 조금 작성하기 좀 어려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법 시행 규칙 26조 별표 4에 보면 이 얘기 나오는데, 자, 75V 이상 정전 활전 작업할 때는 교육 대상을 분리한 거죠. 자, 일용 근로자 아니면 일용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자, 일용 근로자는 2시간 이상 해라. 그리고 그거 아닌 사람들은 16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하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해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교육 내용, 감전 방지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점검 잘해라, 순서,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을 물어봤습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가 사실은 수년 전에 막 활성화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안 됐어요. 계획대로 잘 안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 그리드가 거의 4, 5년 만에 나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기 안전 쪽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문제인데, 아마 이 출제하신 분이 그냥 뭐 다른 쪽에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 이제 일방적인 그 전기 공급에서 뭐 쌍방향 하자. 내용 좋았죠. 소비자 위주로 하자. 쌍방향 통신해갖고 내가 소비자가 저렴한 전기를, 아주 양질의 전기를 선택할 수,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데,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 전력망과에 대한 이제 차이점, 이런 것은 이제 뭐 통신부터 시작해서 전력제 어떻게 하냐, 시스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근데 스마트 그리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재차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뭔가 이제 활성화 막 돼야 되는데, 원래 계획대로. 그리고 또 여기 협회 사이트도 있는데 자료가 최근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벤트성으로 나오지 않나. 자, 전력 계통의 중성점 접지 방식. 자, 이거는 타 종목에서는 아주 깊숙하게 하는데 전기안전은 그렇게까지는 안 거돼요. 110회도 나왔었고 120회도 임자 나왔었습니다. 이 문제는 상습적으로 잘 나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접지하는 목적이 뭐고 접지 방식이 뭐가 있나, 이 정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면접 보실 때 접지의
접지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접지의 목적이 뭡니까? 만약 면접관이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접지하는 목적이 뭡니까? 전력계통의 확실한 안정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그 양반은 다음번에 다시 봅시다. 자, 접지의 목적은 무조건 감전보호예요. 사람을 보호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지 무슨 전력계통 그래서 다른 대답을 잘 써도 면접관이 아직 멀었어. 근데 감전 보호가 주 목적입니다. 나머지가 대답이 어설펐어. 당신은 기본이 됐네. 이런 거거든요, 사실. 면접도 사람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또 비접지도 있고, 사실 여기서 논란도 많죠. 접지 방식을 보았는데 비접지는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접지를 아예 안 했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300V 이하는 한상을 강제 접지할 수 있다고 K시에 나와 있어요. 선택권을 줬단 말이에요. 수용가에 할 수 있든 하든 안 하든. 자, 여기에 이제 빠졌다면 소호 리액터 접지 또 형식상으로는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KC 나왔는데 이거는 눈에 있는 거죠. 피레기 시설 장소하고 그리고 구비 조건. 이거는 기준 아니더라도 늘상 나오는 거니까. 자, KC 341에 나오는데 여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는 공통 용어가 있습니다. 설치 장소가 4곳이 정해져 있어요. 4곳이. 그런데 4곳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가공 전선로라는 게 공통이 있다는 거죠. 낙뢰를 맞았는데 땅속에 있는 거 낙뢰 맞겠어요? 그래서 장소들이 발변 전소에다 가공 전소. 특고압의 가공으로 들어오는 배전 전압계, 고압 특고압죠. 자, 수용 장소에 가공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가공과 주중이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4가지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외 장소는 말 그대로 어떠한 보호범이 있다거나 아니면 거리가 짧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비 조건은 좋은 건 다 들어가요. 여기선 좋은 거. 구비 조건 하잖아요. 피레기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구비 조건 얘기할 땐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 수명도 길고 돈도 싸고 교체도 용이하고 점검도 용이하고. 자, 여기는 특정하게 나와 있잖아요. 충격 방조 개시점이 낮고 제한전압이 낮고 방전 대량도 크고 속류 차단 능력도 좋고. 이것만 있겠어요? 가격도 싸야지, 신뢰성도 줘야지, 고장도 없어야지. 다 구비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죠. 야,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거를 못 쓰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를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주울 법칙을 설명하고 전기 화재 원인 및 예방 대책을 쓰라는데 이 문제는 25점 문제에서 또다시 출제가 돼요. 같은 시험이라도 유사한 문제가 1교시 나오고 2, 3, 4교시 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단 차이는 뭐냐면 내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와 조금 논술적으로 길게 정리하는 거, 2가지 차이인 거죠. 주울 법칙은 말 그대로 이거지 않습니까?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하고 거기에 시간. 결국 이 주울이 우리가 얘기하면 전력량이잖아요. 전력량. 그리고 거기에 0.24라는 환상계수를 넣게 되면 얘가 이제 칼로리로 계산된다. 이게 주울의 법칙이다. 자, 전기 화재의 원인. 화재가 나려면 원칙 있잖아요. 가열물. 탈 물건이 있어야 될까요? 탈 물건이 있어야죠.
조연성 가스. 결국 뭐냐면 산소, 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점화원. 세 개가 있어야 화해가 난단 말이에요. 세 개가 있어야. 그런데 전기화재는 점화원 중에 전기에 관련된 점화원이면 이 화재는 바로 전기 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점화되려면 열이잖아요, 열. 그러니까 얘가 주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열이 중요하다, 전기화재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과전류, 뭐 단락, 뭐 누전 혹은 지락, 과열, 열적 경화, 스파크. 잘 보시면 열과 불꽃에 관련된 것, 불쏘시개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기화재, 근데 가연불이나 조연소 가스가 없어. 그럼 점화원이 있어도 화재는 안 나요. 그래서 전기화재 원인은 바로 점화원에 전기 요소가 있었냐라는 걸 본다는 거죠. 전기 화재 원인 및 대책에 관련된 거는 상당히 숫자가 빈도가 높습니다. 보시면 원인하고 대책 얘기했잖아요. 대책은 아주 쉬워요. 원인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네. 과전을 없애고 단락 하지 못하게 하고 누전 방지하고 접촉부 과열 없애고 접속 잘하는 거죠. 뭐 열적 경합 제품 잘 만들어라는 거예요. 스파크 없게끔 접점 용량 크게 주든지 뭐 소장치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조금 문제가 애매하겠죠. 이 문제 보면 접촉 상태에 따라 접촉 전압을 분류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공부하실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허용 접촉 전압을 제한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무 이제 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접촉 전압을 제한하라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접촉 전압을 왜 제한하겠어요? 사람 감전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사고 안 나게. 그래서 접촉 상태에 따라 접촉 전압을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전압을. 자, 이게 저압전로의 지락 고에 관한 지침. 이 KCG라는 건 뭐냐면 대한전기협회에서 얘기하는 기술 지침입니다. 지침. 여기에 보면 1종, 2종, 3종, 4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침은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 1종 같은 경우는 인체가 대부분 물에 있는 상태, 수중 상태. 2종 같은 경우는 수중 상태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젖은 상태. 3종 상태는 1종, 2종은 아니지만 접촉하면 위험한 상태. 그리고 4종은 접촉 전압을 가해도 인체 해가 없어. 자, 전압이 2.5, 25, 50V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전압이잖아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답을 조금 고독점을 요구하게 되면 왜 2.5인지 왜 25인지 이거를 풀어야 써야 되는데 저희 교재는 이제 풀려 있어요. 왜냐면 자, 2.5V가 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전류, 감전이니까 그 사람한테 흘러 들어가는 그 전류가, 감전 전류가 5mA라는 거고, 그리고 물속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체 저항이 500ohm을 본 거예요. 그 얘는 왜 25냐면 물속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젖어 있다 하니까 사람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아직 젖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통전전류는 조금 높아도 될 것이다. 해서 50mA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 2종은 아니지만 위험해. 그럼 얘는 50mA의 사람에 대한 인체 저항을 일반적으로 처음 오hm 기준 하거든요. 이제 저희 쭉 감전 쪽 진행하다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자, 이 1000ohm은 KC 관련돼서 접지 설계할 때 허용 접촉 전압 계산하실 때 이 내용을 적용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IEEE나 IC에서 지정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게 된 동기가 이런 근거로 나왔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여기는 인체 감전 전류와 인체 저항, 즉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죠. 오음의 법칙. 자, 11번째. 정전기. 정전기도 출제 빈도가 되게 높습니다. 정전기에 관련된 발생 영향. 정전기가 발생되는데 그 정전기 발생되는 영향 인자가 뭐냐. 대표적인 거로 이제 5개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 정전기에 대한 개념이 뭐냐. 정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마찰, 분리하면서 발생되는 전하의 축척이거든요. 그냥 조용한 전기, 정전기. 한자 그대로 조용한 전기입니다. 자, 전기가 조용하려면 전자의 움직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절연체 위에 전하가 가만히 쌓여있는 거예요. 그게 정전기거든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문제가 없어요. 잠자는 사자를 가만히 놔두면 문제 없는데 코털을 건드리니까 물어버린다는 거죠. 결국엔 쌓여있는 전하, 그 정전기를 누군가가 접촉을 하면서 그 순간에 방전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전기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 발생 영향 인자는 물체의 대전서열, 즉 마찰 분리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뺐느냐, 빼앗기느냐, 그런 순서. 물체 표면 상태가 어느 정도냐, 거칠면 거칠수록 정전기 발생은 커진다는 거죠. 물체 이력, 정전기 처음 발생될 땐 크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줄어든다. 면적, 압력이 크면 클수록 발생률이 높고, 그리고 분리할 때 그 속도도 빠르면 빠를수록 정전기 발생은 커진다. 그래서 대책은 간단해요. 그 전화가 잘 흘러갈 수 있게끔 길만 잘 열어주면 돼요. 접지, 전체 본딩에, 접지 간에 전이차 없게 전체 본딩해 버려. 뭐 가습, 공기 중에 습도를 좀 올려줘요. 습도가 아주 낮으면 이 전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좀 약간 수분성이 있어야 잘 돌아다닌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가 KC에 관련된 의료장소, 개통접지하고 적용인데 이것도 이제 문제를 예측한 거죠. 의료장소에 관련된 게 최근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자, 의료장소별 개통접지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이 개통접지는 딱 정해졌어요. 이거 쓰잖아요. 옛날에 뭐 일정이죠 막 쓰다가 지금 그거 안 쓰잖아요. 없지. 자, 그러면 이걸 하는 건데 의료장소별로 했잖아요. 의료장소. 그럼 의료장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구분져야 어떻게 접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242점 10점 이 항목에 나오는 건데 그 밑에 10.1에 보면 의료장소를 구분해요. 일단. 자, 그룹 0, 그룹 1, 그룹 2 해서 그룹 0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일반적인 병실.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도가 조금 있고 그룹 2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관련된 수술을 하는 이런 방. 결국 뭐냐면 위험도로 봤을 때는 얘가 가장 크고 가장 크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위험도가 가장 높으니까 비접지 하겠죠. 하면. 그래서 10.2에 보면 자 10.1의 의료장소별로 다음 개통접지 해라. 그래서 0 같은 경우에는 TT나 TN. 자, 1 같은 경우에는 TT나 TN 혹은
필요에 따라서 의료용 IT 해라. 의료용 IT 하라는 건 의료용 절연 변압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2 같은 경우에는 의료 IT 계통에 접질하라. 이게 이제 KC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있는 거죠. 병렬 도체를 사용하는데 병렬 도체 사용하는 건 거의 대부분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리는 50스키야, 알루미늄 70스키야 이상은 병렬 도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KC를 딱 달아서 물어본 거예요. 자, 충전 도체 또는 팬 도체를 병렬 접속할 때 그 시설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KC 232.3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렬 접속 시설 기준,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선도체 또는 팬도체를 계통의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다음 시설 기준을 따라서 해라. 돼 있죠. 그래서 병렬 사이에는 부하 전류가 균등하게 있고 같은 도체, 그리고 같은 길이, 그리고 분기회로가 없고 다 똑같이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도체가 비트위스트, 그러니까 트위스트 곡선, 도체가 아닌 거, 또 트위스트 곡선인 거, 이렇게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교시 문제예요. 1교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교시는 10점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 그냥 정확한 내용을 작성하는 건데, 지금 13문제 중에 10문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13개 중에 4개밖에 모르겠어. 그러면 6개를 마저 해야 되는데 6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험 보나 마나요. 그러면 6개를 써야 되는데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안 쓰면 바로 땡이야. 몰라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중요한 거예요. 사전에 쓰는 연습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29일날 이제 타 종목 기술사 시험을 저도 이제 보고 왔는데, 어떤 교시는 한 문제도 모르겠어. 물론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가서 본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는 하나도 모르겠어. 6문제 중에 4문제 골라서 해야 되는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67,000원 날라가잖아요, 그거. 원서 접수료. 그래도 써야지. 그거 써야 돼요. 왜냐면은 시험 시간 50%가 안 되면 또 내보내지도 않아요. 포기 의사가 있지 않는 이상엔 아예 이 시험 자체를 포기한다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50분이 넘어야 내보내는데 나가지도 못해요. 그럼 써야 돼. 결국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글 쓰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는 것도 잘 쓰고 모르는 것도 모르지만 모르는 것도 쓸 수 있는 어떠한 스킬을 쌓는 거예요. 스킬을. 네. 그래서 1교시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잠깐 10분 쉬고 이제 2, 3, 4교시는 내용이 길어요. 근데 답 내용은 많지 않지만 1교시와 나머지 교시 차이는 있어요. 답안 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셨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2, 3, 4교시와 1교시 차이가 뭔지 그걸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나머지 이제 교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